1913년 9월 27일 정오쯤 쓰러져 있던 나는 무언가를 중얼거리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 시기에 권위 있는 경제학자들 중에서 제본스는 과학적 상관관계를 지향한 당대의 대표적 학자 중 하나였습니다. 경제적 발전과 쇠퇴 주기를 태양 흑점의 물리적 주기를 연결하려는 그의 시도는 그것은 내가 1908년 5월 14일 오전 10시 20분에 진행하고 있었던 강의 내용이었다. 의식이 완전히 돌아온 것은 그로부터 많이 지나지 않은 시각이었다. 나는 안락 의자에 앉아 있었다. 의사 윌슨이 맞은편에 앉아 나를 지켜보고 있었고 집 안에서는 낯선 냄새가 났다. 창문이 닫혀있던 5년간의 밀폐된 그 공기가 이제서야 누군가 창문을 열었음에도 아직 빠져나가지 않은 채 방 안에 남아 있었다. 나는 그 냄새를 맡으면서 동시에 내 손을 내려다보았다. 인간의 손, 5개의 손가락, 손톱, 지문. 나는 그것이 내가 움직이는 내 손임을 알아채는데 몇 초가 걸렸다. 그 당시 반응이 안도감이 아니었다는 것을 인정하기 어려웠다. 그것은 오히려 일종의 당혹감에 가까웠다. 지금의 이 협소하고도 무른 육체가 나를 담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인지 부조화. 하지만 나는 그 감각을 의사에게 설명하지 않았다.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떠오르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했고 설명해서 얻을 것이 없었기 때문이기도 했다. 의사가 이름을 물었다. 나는 정확하게 대답했다. 내서니얼 윙게이트 피아슬리, 미스케토닉 대학 정치경제학 교수. 생년월일, 주소, 직업 모두 정확했다. 그러나 의사의 표정이 완전히 안도하지 않았다는 것을 나는 눈치챘다. 그는 내가 5년간의 기억을 잃었다고 가정하고 대화를 진행했는데 나 역시 그 가정을 유지했다. 기억을 잃은 것은 맞기도 했고 그 편이 지금 가장 무난한 대응이기도 했다. 거울을 처음 본 것은 그 다음 날이었다. 욕실에서 나는 세면을 마치고 반사적으로 거울을 보았고 그 순간 세면대를 잡고 있지 않았다면 쓰러졌을 것이다. 머릿속으로는 거울에 있는 것이 본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순간적으로 오래된 더 깊은 곳에서 위치한 낯선 감각이 이내 모습을 드러내었기 때문이었다. 내 모습은 이상했다. 너무나 작았고 그 모습이 너무나도 대칭적이었다. 눈이 2개뿐인 것도 이 시야각이 현저히 제한된 것도 너무나 낯설었다. 단일한 재질의 피부 표면이 외부 환경을 필터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 어색한 연약함이 그것이 내 몸이라는 사실을 더욱더 피부로 와닿게 만들었다. 그날 이후로 거울을 덮어버리고 밖에서도 보지 않으려 노력했다. 그것이 이상한 행동이라는 것은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순간마다 거울에 비친 모습을 보는 것보다는 이상한 행동을 선택하는 편이 더 형편좋게 느껴졌다. 그리고 원인 모를 불쾌감은 그것만으로 끝나진 않았다. 걸을 때 2개의 다리를 사용한다는 것이 그리고 계단이 존재한다는 것이 받아들여지질 않았다. 경사로가 있으면 무의식적으로 그쪽을 먼저 이용했고 계단으로 가야 할 때는 불필요하게 의식하면서 걷느라 남들보다 느리게 올라갔었다. 또한 밥을 먹는 방식 그리고 그것으로 영양을 보충하는 방식 또한 과도하게 번잡하게 느껴졌다. 수면을 무조건 취해야 한다는 사실 또한 이해되지 않았다. 의식이 꺼졌다가 다시 켜지는 그 어딘가 꺼려지는 감각에 나는 매번 저항감을 느꼈다. 이러한 인지 부조화들을 그때 그 의사에게 설명하지 않은 것은 현명한 결정이었을 것이다. 내가 기억하지 못한 5년의 시간 동안 내가 했을 행동들을 나는 신문과 학술지 그리고 지인들의 증언을 통해 숙지하려 했다.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내는 이혼을 청구했었고 법원은 승인했다. 그녀는 내가 정신을 차린 이후에도 만남을 거부했다. 내 큰아들과 딸도 마찬가지였다. 아이들이 무엇을 보았는지 아내가 무엇을 들었는지 나는 직접 들을 수 없었다. 지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1908년 5월 15일 그 순간부터 내 말투가 달라졌다고 한다. 어색한 발음, 허나 고풍스러운 표현들을 뒤섞어 말하며 그리고 가끔 완전히 다른 체계의 언어처럼 들리는 무언가. 그리고 그 당시 나는 히말라야를 여행했다고 한다. 아라비아 사막을 낙타로 횡단하기도 했단다. 배를 빌려 스피츠베르겐 북쪽의 북극해까지도 돌아다녔다고 한다.
그러고는 버지니아주의 거대한 석회암 동굴 내부에서 혼자 수주를 보냈다. 그 여행들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나는 어떤 기록에도 남기지 않았다. 내가 다시 정신을 차리기 전날 밤에 내 서재에 있던 모든 기록들이 불태워졌다. 허나 여러 도서관에서 내 필체로 작성된 메모들이 희귀 서적들의 여백에 남아 있었다. 나는 그 서적들의 목록을 확인했다. 구우르 의식, 해충의 신비, 폰 윤치의 언급 불가한 제사서, 에이본의 서예 파편들, 그리고 미친 시인의 네크로노미콘. 그 목록을 보고서는 나는 어딘가 희미한 기시감에 잠시 앉아 있었다. 정확히 어느 경로를 통해 내가 그 금지된 서적들에 스며들었는지 나는 지금도 정확히 모른다. 뿐만 아니라 가장 불편한 것은 메모된 내용 일부였다. 독일어나 라틴어, 심지어 아랍어로 쓰인 것들은 내가 이해할 수 없었다. 그 언어들은 내가 이전에도 모르는 언어들이었고 이후에도 배우지 않았다. 그리고 일부 주석은 어느 역사에도 존재하지 않았던 곡선형의 상형 문자로 쓰여 있었다. 그 꿈들은 1914년부터 시작되었다. 희미하고도 추상적인 감각들, 시공간에 관한 인식이 교란되는 느낌, 기억의 어딘가에 인공적인 장벽이 가로막고 있다는 느낌, 그리고 점점 형체를 갖추어가는 단편적인 이미지들. 천장 없는 거대한 공간, 팔각형 서판 바닥, 곡선형 문양이 새겨진 화강암 벽. 시간이 지나면서 꿈은 더 선명해졌다. 나는 그 공간들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도서관의 그 통로, 그때 그 교차로, 그 통로의 비스듬한 경사각. 어렴풋한 꿈속에서 나는 어디로 방향을 향해야 하는지 알았다. 목적지를 명확히 알지 못해도 꿈속에 나는 뚜렷한 방향을 향해 걸었다. 평범한 꿈은 분명히 겪었던 기억에서 재구성되는 것일 텐데 이것은 내가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것들을 그리고 있었다. 1915년 5월 꿈에 처음으로 그들이 나타났다. 낯설지 않은 종족의 형상들이 도서관의 거대한 탁자 앞에 앉아 기록 작업을 하고 있었다. 나는 꿈속인데도 그 광경을 여러 번 본 것처럼 당연하게 받아들였다. 마치 평범하고도 지루한 일상을 몇 번이고 겪고 또 겪을 사람처럼 나는 그들을 바라보았다. 이 익숙함이 어쩌면 이 꿈이 환상이 아니라 내가 겪었을지도 모를 기억이라는 주장에 강하게 힘을 실어주었다. 그리고 꿈에서 내가 고개를 숙이자 비늘 덮인 거대한 원뿔형 몸통이 보였다. 그 광경을 처음 보고서는 실제로 나는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그 꿈이 반복되자 비명은 점차 사라졌으나 반대로 꿈에 드는 것에 대한 저항감은 커져나갔다. 나는 의도적으로 수면을 줄이고 깨어있는 시간을 최대한 유지했다. 당연하게도 그로 인해 인지 기능이 저하되었는데 어쨌든 나에게는 그 꿈을 꾸는 것보다 문제가 되진 않았다. 나는 1917년부터 관련 연구를 체계적으로 시작했다. 심리학, 인류학, 역사, 그리고 민속학까지. 비슷한 패턴의 기억 상실과 이후의 꿈을 경험한 사례들이 적지만 분명히 기록에 남아 있었다. 그 수는 적었지만 분명히 존재했다. 그 사례들 사이의 유사성은 내게 두 가지 가능성을 제시했다. 첫째, 그것은 기억 상실 이후의 심리적 공백을 채우기 위해 무의식이 구성해낸 정교한 허구이다. 둘째, 그것은 실제로 일어난 일이었다. 첫 번째 가능성이 옳기를. 1934년 7월 10일 미국 심리학회를 통해 편지 한 통이 내게 전달되었다. 발신지는 호주 필바라였는데 편지에는 사진 여러 장이 동봉되어 있었다. 광원이 고르지 않은 상태에서 촬영된 모래에 반쯤 묻힌 돌덩이들의 사진들이었다. 돌 표면에는 마모와 풍화에도 불구하고 일부 문양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나는 그 문양들을 확인하기 위해 돋보기를 가져왔다. 곡선형이었다. 수학적 패턴을 따르면서도 상형 문자 같은 곡선 문양. 나는 사진을 내려놓고선 창문 밖을 바라보았다. 멍하니 몇 분이 지났는지 모를 시간을 보낸 뒤에 편지를 조심스레 읽어나갔다. 편지를 보낸 맥킨지라니는 그레이트 샌디 사막을 탐사하던 중에 다수의 인공적으로 가공된 석재들을 발견했다고 적었다. 덤으로 지역 원주민들은 그 장소를 극도로 두려워한다고 했다. 그들의 구전 설화에 따르면 그곳에서 땅 아래로 내려간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았으며 그 이후 강한 바람이 불어나왔다고 했다.
석재의 지질학적 연대는 수십만 년 전의 것이었고 표면에는 그 지역이 한때 해저였음을 암시하는 흔적이 있었다. 그는 미스케토닉 대학의 학술 지원을 통한 합동 발굴 조사를 제안했다. 나는 편지를 읽는 동안 여러 번 멈추고 숨을 고르기를 반복했다. 사진 속 석재의 규격, 형태가 일치했다. 문양의 패턴이 일치했다. 꿈속의 도서관 벽에서, 그 복도 바닥에서 수없이 보았던 것들. 아니, 꿈이 아니었다. 나는 그 석재들을 직접 만져보았을 것이다. 그 원뿔형 몸통을 이끌고 그 바닥 위를 이동했고 집게발로 그 벽면을 짚으며 경사로로 올라갔다. 나는 그 편지를 받은 날 밤 그동안 모아놓은 꿈의 기록들을 처음부터 다시 읽었다. 지명, 방향, 건물의 구조, 도서관의 층별 구성, 보관함의 배치 방식, 각 범주의 분류 체계. 그 자세하고도 뚜렷한 기억들을 이제는 수없이 분류하고 기록하여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정말로 그것들이 사실일 경우 호주 사막지하 어딘가에 지금도 존재할 것들이었다. 나는 탐사대 구성에 착수했다. 1935년 3월 28일 우리는 보스턴을 출발했다. 미스케토닉 대학 지질학과의 다이어 교수, 사학과의 애슐리 교수, 인류학과의 프리번 교수, 그리고 내 아들 윈게이트. 맥킨지는 필바라에서 트랙터와 현지 인력을 준비해두고 있었다. 총 18명의 탐사대였다. 우리는 탐사 목적을 언론에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그저 호주의 고대 문명 유적 발굴 조사라는 수준의 발표만 곁들였다. 5월 31일 우리는 그레이트 샌디 사막의 경계를 넘었다. 6월 3일 우리는 첫 번째 석재를 발견했다. 나는 그것에 손을 얹었다. 모래바람에 마모된 표면, 약간 볼록한 윗면의 곡률, 아래 약간의 문양 흔적. 그것이 꿈속의 그것과 동일하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다. 한 달간의 발굴로 총 1250개의 석재가 확인되었다. 다이어 교수는 지질학적 연대 추정치를 말하면서도 몇 번이나 다시 계산했다. 자신이 내린 결론을 그 자신도 믿지 않는 듯이 말이다. 프리번은 일부 석재의 문양이 태평양 섬들의 구전 전설에 등장하는 것들과 부분적으로 일치한다고 했다. 그것이 어떠한 문화적 교류를 거쳤는지에 대해 그는 설명하지 못했다. 내 작은 아들 윙게이트는 경비행기로 지역 상공을 수차례 비행했다. 아들은 특정 방향을 향해 석재 배치에 어떠한 대규모적인 패턴이 있는 것 같다고 얘기했는데 모래바람이 일순간 주변을 흐트러뜨리자 그 다음 관측에서는 그 느낌이 사라졌다. 그 잠깐의 인상이 내 무의식 속 무언가를 촉발시켰다.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 즉각적으로 알아채지 못했지만 이상한 이끌림을 느끼기 시작했다. 꿈속 너머의 목소리, 북동쪽 방향이었다. 7월 11일 밤 나는 홀로 사막을 걷다가 다른 형태의 석재를 발견했다. 우리가 그동안 발굴한 사암이나 화강암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종류의 암석이었다. 형태도 달랐다. 곡률이라고는 없는 반듯한 정사각형 절단면. 나는 손전등으로 비추어 그것을 자세히 살폈고 그것이 무엇인지 인지하는데 억겁의 시간이 흐른 것만 같았다. 다만 그 다음 순간에 나는 달리고 있었다. 캠프를 향해. 그들의 종족의 도시에 있었던 봉인된 탑들의 재료가 현무암이었다. 창문도 하나 없이 그 현무암으로 세워진 그 아래에서 무언가가 봉인된 채 존재했던 탑들. 그들이, 그리고 한때 내가 가장 두려워했던 존재들. 7월 17일 밤 나는 다시 걸었다. 달이 거의 만월에 가까웠다. 사막은 고르지 않은 달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오후 11시경 캠프를 나설 때 인부 한 명이 나를 보고 인사했다. 나는 가볍게 목례를 하고 북동쪽으로 걸었다. 얼마나 걸었는지 알 수 없다. 모래 언덕이 바람에 쌓였다 사라지기를 반복한 흔적들 사이를 걸었고 군데군데 모래 밖으로 나온 석재들을 손바닥으로 스치며 나아갔다. 익숙했다. 마치 수천 번은 지나쳤던 것처럼. 그러다 느껴진 이질적인 공기, 지면 아래에서 올라오는 공기였다. 습하고 차가웠으며 사막의 건조한 밤 공기와 완전히 달랐다. 석재들의 큰 무리가 모래 언덕 아래 노출되어 있었고 그 중앙부 어딘가에서 공기가 올라오고 있었다. 손으로 모래를 파냈다. 거추장스러운 석재들을 치워버리자 균열이 보인다.
그 틈새에서 공기가 더 강하게 치밀어 올라왔다. 수차례 계속해서 석재들을 치우자 그 아래에 구멍이 있었다. 그 구멍 너머로 약 45도 각도로 비스듬한 면이 저 아래로 이어졌다. 나는 내려봤다. 그것이 합리적인 결정이었냐고 하면 지금도 확신할 순 없다. 나는 혼자였고 내 위치를 아는 사람은 없었으며 그 통로의 안전성을 확인할 방법도 없었다. 그럼에도 나는 내려갔다. 그 20년간 억눌러 온 다른 종류의 기억이 그날 밤에 내 이성보다도 강하게 이끌었다. 이윽고 나는 바닥에 도달했고 아치형 천장의 구조가 시야에 들어왔다. 꿈속에서 수없이 올려다본 아치와 구조들. 벽면으로 걸어가 손전등을 가까이 가져다 대자 닳아버린 상형 문자들이 보였다. 동일했다. 그냥 직감적으로 동일하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었다. 구체적으로 특정한 곡선의 각도와 간격과 굵기가 정확하게 동일했다. 순간 이곳의 구조가 뇌리를 스쳐 지나갔고 명확하게 그 그림이 떠올랐다. 아래에 2개 층이 더 있고 오른쪽 통로가 기계실로 이어지며 왼쪽 아래 2개 층에 중앙기록 보관소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가장 깊은 층에 금속으로 봉인된 문이 있다는 것을. 나는 달렸다. 기록 보관소는 아직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있었다. 그 표현이 정확한진 모르겠다만 수억 년의 시간을 견디고서도 그 구조가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었다. 하지만 일부 천장이 무너졌고 일부 통로가 막혔으며 선반들이 뒤틀리거나 떨어져 나간 것들도 있었다. 그러나 금속 보관함들의 상당수는 원형에 가까운 상태였다. 녹슬지 않은 금속들, 먼지 덮인 선반, 영겁의 시간 내내 그 누구의 발자국도 찍히지 않은 바닥. 내 발자국들이 그 세월 위에 흔적을 남겨가고 있었다. 최하층의 척추동물 위주로 분류된 서고가 있는 층에 도달하자 내 두 손이 반응하기 시작했다. 특정한 리듬으로 움직이고 싶어하는 충동, 그 자물쇠를 열고 싶어하는 손가락들. 나는 선반들을 훑다가 한 구역 앞에 멈추었다. 다만 이곳이었다. 설명할 수는 없다. 보관함은 3개 아래 5번째 오른쪽이었다. 그 위치를 내 손이 향하고 싶어하는 것이었다. 잠금장치 앞에 오른손을 가져다 댔다. 그 장치는 지금의 현대식 전문 잠금장치와 비슷한 원리였다. 회전과 압력과 방향의 조합, 총 17단계의 조작이 필요했다. 이미 나는 알고 있었었고 세밀하게도 정확히 알고 있었다. 꿈속에서 그 조작을 수백 번 반복했기 때문이 아니었다. 그 원뿔형의 몸이, 집게발을 가진 그 몸이 기억하고 있었고 그 기억이 어떤 경로를 통해 이 인간의 손가락 안에서 잔류하고 있었다. 얇고도 예리한 마찰음이 났다. 아래에서 무언가가 그 소리를 들었을 수도 있었다는 직감이 뇌리를 스쳤기에 1분가량을 나는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다행히도 그 무엇도 이곳에 오지는 않았다. 나는 안으로 손을 넣어 케이스를 꺼냈다. 금속 케이스, 작은 소포 상자 정도의 크기, 그리고 표면에 곡선 문양. 케이스를 앞에 놓고 무릎을 꿇고 하고 앉았다. 나는 손전등을 끄고 어둠 속에 앉아 있었다. 안에 책이 있었다. 잠시 후 다시 손전등을 켜고서는 조심스레 그 책에 표지를 펼쳤다. 그 다음 기억은 모래 위에 있는 것이다. 달빛이 있었다. 사막의 공기는 건조했다. 내 옷은 찢겨 있었고 몸 군데군데에 상처가 있었다. 금속 케이스는 없었다. 손전등도 없었다. 내가 기어나온 방향을 바라보자 모래 언덕만이 있었다. 다음날 아들 윙게이트는 내가 캠프에 돌아온 날 아침 경비행기로 내가 걸었을 지역 전체를 비행했다. 아무것도 없었다. 모래가 덮여 있었다. 혹은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었다. 어쨌든 이 글로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나의 꿈속에서의 그 풍경들은 지극히도 생생한 현실을 기반으로 있었던 일들이라는 것이다. 여기까지. 이것을 읽는 그대라면 이미 짐작하고 있겠지만 마지막 순간에 내가 본 것들을 다시 글로남아 적는 것은 내게는 매우 힘든 일이다. 짐작조차 가지 않는 영겁의 세월을 넘어 지금의 내게 도달한 그 금속 케이스 상자 안에 들어있었던 무수히 두껍게도 쌓인 먼지들 틈새에서 살짝 엿보았던 그 책 말이다. 지하의 칠흑 같은 심연 속에서 아마 그 누구도 발견하지 못했을 그 책을 향해 손전등을 향해 보인 순간 홀로 겪었을 그 오랜 세월을 호소라도 하는 듯한
낡은 종이 위에 새겨진 기이한 색감의 안류로 적혀진 글자는 아직도 내 뇌리를 가득 메우고 있으며 그것이 내가 꿈에서 보았던 그 상형 문자가 아니라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그것은 당신에게도 익숙한 글자일 것이며 그건 바로 내 필체로 적혀 있는 영어였다.